그래서 큰 시각을 보면 지난 80년 혹은 100여 년 동안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단극체제예요. 2차 대전 이후에서 소비에트가 무너지는 그 4, 50년간에 소비에트라는 존재도 있었지만 소비에트라는 국력이 미국의 국력이 30%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소비에트는 그냥 보조적 역량으로 있었지 실제로는 2차 대전 이후 지난 80년이 다 미국 단극체제입니다. 그 단극체제에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구도가 각 지역의 국면을 지배하게 되고 그 국면이 각 행위자들을 통제하게 돼요. 거꾸로 말하면 DJ같이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더라도 미국의 단극체제에 있어서는 한반도 국면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한계적 조건을. 그리고 한반도 상황은 미국의 단극체제라는 것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극체제가 한반도 국면을 제한하고 한반도 국면이 정치적 행위자들을 제약하죠. 그게 지난 70년 동안의 우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급격히 변하면서 미패권과 중대국과 이제 러시아도 군사강국으로 등장하고 미들 파워들이 서로 맞물리면은 구도와 국면과 행위자들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 불림의 복잡한 상황이 경계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상호적으로 불리는 복잡계 현상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자적 상황에서는 이제는 체제나 국면이 아니고 행위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복잡계 이론이 있죠. 행위자 중심 이론. 그래서 복잡한 상황에서는 상황과 조건과 매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위자가 그 상황을 주도하고 국면을 타개한다. 행위자가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 되는 거죠. 주도적으로. 그래서 한반도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지배해왔던 세계 질서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면서 지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초월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주요 측면을 봅니다. 미국이 지난 8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거에는 세 가지 워싱턴의 원칙과 하이브리드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 군사적인 것을 워싱턴 룰이라고 해요. 알겠지만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의 룰을 세팅하고 그 룰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안 지키면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징벌하는 이것이 워싱턴 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80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공식적으로는 9천억 불 정도의 군사비를 쓰는데 그건 순수한 군사비고요. 정보비까지 하면은 미국의 GDP 5% 정도를 군사 정보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해요. 그런데 군사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베트남 이후에 미국이 해외 전쟁에서 일시적인 성공을 했지만 정치적 성과에서 다 실패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성공한 적이 없다. 중동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한국은 휴전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군사적 행위라는 건 정치 현장이지만 정치적으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워싱턴 룰이 결국 실패한 거죠. 두 번째는 소위 경제 통상적 측면을 처음에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이제 2차 대전에 브레튼 우드 체제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마지막 거기에 이제 편승한 나라기도 하고. 근데 미국이 70년대 이후에 저희 기축 그러니까 태완 금과 매치된 걸로 이제 운영하는데 미국의
산업도 경제도 금융도 급속히 저기 하면서 태환 체제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린백 그래서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하고 연동되지 않은 그런 걸 하면서 도입한 것이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 혹은 뭐 프라자 합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달러가 아닌 그린백 그냥 통화에 결정된 달러에서 세계 경제 금융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워싱턴 컨센서스로 가는데 그 워싱턴 컨센서스와 동시에 들어온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근데 그 신자유주의의 저기는 시장 만능이고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공급 중심으로 해서 자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래서 공급의 중심의 자본의 이익을 방해하는 국가 주권, 노동자의 권리, 사회 제도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공급 중심에. 그래서 그 나온 성과를 새 월가의 금융이 단발을 빨아먹듯이 빨아먹은 거죠. 그게 80년부터 금융위기가 나는 2008년까지 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것이 참으로 약탈행위였고 수탈행위였고 지속까지 하지 않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 결국 그 지난 한 40년 동안 경제 운영이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결국 기후위기까지 데려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2차 대전부터 1980년대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것은 케인즈안과 삼인주의였거든요. 이 시대에는 생산성이 연평균 네트로 2~3%를 유지했어요. 근데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생산성이 1%로 떨어져요. 모든 것에 위기를 가져오죠. 그러면서 결국 미국이 그런 브레튼 우주 정신과 그 자유무역 정신을 포기하고 요즘 얘기하는 마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경제 통상 운영을 하는 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금융으로도 이제 미국의 세계 체제, 패권 체제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는 그동안에 막 군사적으로 쿠데타 일으키고 뒤에서 미국이 만든 정권들을 지원하는 직접적, 간접적 군사 정치 쿠데타 개입이 80년대 와선 더 이상 묘하지 않다고 해서 소프트 파워를 도입하면서 가장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주로 미디어 매체들과 싱크탱크와 대학과 NGO들을 통해서 미국의 이념을 전파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옵니다. 그래서 CIA가 그동안은 군사적 공작 정치에서 문화 공작으로 넘어가요. 그 대표적인 게 NED, 소위 민주재단이라는 것, 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USAID,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겉으로는 칼라혁명이라고 하면서 미국, 집단 서방 서구의 가치를 가장 우수한 걸로 민주주의, 개인주의, 사적주의권 하는데 그 모든 소프트 파워는 결국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외범밴드예요. 이데올로기 공작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민주, 인권, 국제법, 규범에 의한 질서, 투명성, 책임성 이게 전부 패권 유지하기 위한 포장술인데 트럼프에 의해서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3대 기둥이 패권국으로서 3대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제. 그것에 대응하기, 그래도 마지막에 미국의 국력이 50% 이상 올라오는 걸 봐주질 않아요. 일본을 아작냈고, 러시아를 아작냈고, 집단, 유럽을 다 아작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경제력으로 70%를 넘어섰고, 종합적인 국력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중국을 꺾는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중국은 우선 국내적으로는
주나라 이후 중국 14위 인구가 역사적으로 합의한 게 있어요. 그게 원피, 소강, 대동. 대동은 요즘 공동부유사회, 선진적 공동부유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현대 중국이 생긴 1949년이 원피 상태에서 2035년에 소강 상태를 끝낸다. 중간 국가, OECD 평균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현대 중국 100년, 2049년에는 소위 대동사회, 가장 선진화된 공동부의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인민들의 일반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질서는 2049년까지 흔들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리더십을 가진. 그건 2049년이 지난다면은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거기에 어느 정도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면 인민들의 불만들이 폭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대외 정책은 60년대에 있던 반동평화 5원칙, 그 다음에 등소평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유엔 연설에서 얘기했던 중국은 제3세계를 대표한다. 그래서 중국은 제3세계에 속하고 제3세계를 위해서 저기하고 제3세계의 맏형국이라고 했다. 이게 등소평의 제3세계이고 아까 얘기했던 다자주의, 베스트팔렌 원칙을 위해서 유엔 헌장을 견제하고 WTO를 견제한다라는 것이 중국의 대외 정책의 중요한 점이고요. 통상과 과학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듀얼 서큘레이션. 국내적으로는 중국이 내수 시장이 GDP의 50%가 안 돼요. 40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은 보통 65%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4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50%를 넘겨서 6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쌍계순환 내수 확장의 개념이고요. 동시에 듀얼 서큘레이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가속한다고 해서 아시안 인프라 계획이라든지 RCEP이라든지 CPTPP는 지금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의 레드 오그루먼 상해 협력기구인 브릭스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강화해가는 겁니다. 동시에 첨단 기술의 자극, 어쨌든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이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스스로 해결하겠다. 최근 나온 여기에는 중요한 첨단 과학기술 20여 개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이 미국의 어깨를 같이하거나 오히려 미국을 능가했고 몇 개의 분야에서는 아직 뒤쳐져 있는데 곧 딱 취업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라든지 AI라든지 우주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뒤쳐져 있지만 이제 경험 관계로 들어가는. 그리고 중국이 언제부터는 미국이 얘기하는 소프트파워의 역공격을 해요. 정말 민주주의와 인권은 우리가 합니다. 너희는 사적이고 탐욕적이고 수탈적이죠. 우리야말로 인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우선하는 번영과 복지를 즐기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인민대 종양연구소에서 미국을 비판한 10개 항목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종양연구소의 개건연구소의 반 이상이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했던 서구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비판하는 10개 항목의 작성을 사실 서구 출신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을 역공격하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디카플링, 디리스킹해서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전략은 디스엔게이지먼트라고 해요. 무시 전략. 미국이 뭐를 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BRI, 1대1로라고 하는 BRI를 확장한 개념이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 세계 개발 구상.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해서 이제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시켰던 것이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글로벌 피스 이니셔티브, 세계 안보 평화 구상.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본격화한 것이 모든 민족과 주권국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소중하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소중하다고 하는 시빌라이제이션 이니셔티브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겠어요.